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양당의 한 축인 공화당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공화당 성향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위험한 공화당에게 경고 사설을 실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복종이 당에 대한 충성도에 앞선다면 공화당은 도시 인근 유권자 표를 계속 잃어가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아들 부시 전 대통령도 공화당이 지금처럼 백인 개신교에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미국과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늘어납니다.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 뉴저지주에서는 21살 이상의 백신 접종자에게는 맥주를 줍니다. 오레곤과 플로리다주를 보면 미국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하루 5,000명이 감염되는데 주지사는 모든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발표는 개인적인 이슈보다는 세계의 교육과 의료,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평점을 받은 뉴욕 레스토랑이 고기와 어류를 메뉴에서 다음 달부터 뺀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업계의 추세가 될지도 주목되고 문화 전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개혁은 여전히 전국에서 핫버튼 이슈입니다. 경관에 의해 숨진 흑인의 장례식에는 다른 흑인 피해 가족도 참석해 이슈화되고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논쟁 끝에 교수가 일단 휴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연히 이제 경제 전문지이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신문이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주가 루퍼트 머덕은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해 왔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미국의 수많은 매체 가운데서도 막강한 팍스는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 앤 프렌즈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그 보도를 했고 나머지 이제 팍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대로 그 트럼프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타블로이드 분야에서는 뉴욕 포스트를 통해서 아주 간간히 잊어버릴만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뭔가 이렇게 잊지 말아달라는 이런 내용의 뉴스를 만들어서 싣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팍스뉴스, 뉴욕 포스트 다 사주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아침에 공화당이 이렇게 하면은 도시 인근 유권자의 표를 잃는다. 도시 인근 유권자의 표를 잃는다는 것은 내년 선거에서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왜 이런 사설을 썼는가?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아니죠. 공화당을 돕기 위해서 경고를 내린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종이 공화당이라는 당에 대한 충성도보다 앞서게 되면은 계속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도시 인근 유권자의 표를 잃어버리는 것에 공화당은 익숙해야지 된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다음 주 수요일에 공화당 하원의 서열 3위인 리즈 체니를 벌을 주나 벌을 주지 말까 하는 그 리더십에 대한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 공화당 하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전원이 참여를 하죠. 리즈 체니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은 뒤에 있었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다른 9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본인은 공화당 지도부, 하원 지도부 서열 3위 컨퍼런스 체어입니다. 그 포지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투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한 서너 명의 그 여자 그 그룹이 리즈 체니의 자리를 물려받지 않을까 하고 같은 당에서도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리즈 체니를 다음 주 수요일에 투표에서 이 컨퍼런스 체어 자리에서 쫓아내면 공화당은 가망이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리즈 체니는 어제도 그런 트윗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어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트윗을 할 수 없고 페이스북을 할 수 없고 유튜브를 할 수 없으니까 유튜브는 오픈됐는데요. 그러니까 성명을 발표를 하죠.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유타가 지역구인 밀 럼니 연방 그 상원 의원이 유타주에서 공화당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야유를 받는다던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슈에서 하나에서는 탄핵에 연방 상원에서 찬성표를 밀 럼니 의원이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공화당 창피하다 이 정도가 될 수 있어 하고 밀 럼니가 어제 얘기했었던 것도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야유하는 게 그런 얘기였더군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잘했다. 그 야유한 그 유타주의 공화당 대의원들에게 너무 잘했다. 밀 럼니는 떨어뜨려야지 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리즈 체니에 대해서도 이 리더십에서 떨어뜨려야지 된다 하는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믿고 리즈 체니를 떨어뜨리면 공화당은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즈 체니는 어제도 전 대통령이 이런 성명을 발표하니까 2020년에 선거는 도둑 맞지 않았다. 선거 도둑 맞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데 그것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빅 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법 질서도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독약을 친다.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독약을 치는 거다. 공화당의 연방하원 서열 3위인 릭 체니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를 쫓아내야지 된다고 공화당 같은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이 음모론자인 초선 의원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에게 아주 강한 벌을 주지 않으면서 리즈 체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투표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쫓아내면 가망이 없다는 얘기인데 월스트리트저널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신문이지만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그 신문입니다. 원칙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원의 지도부잖아요.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데 이 하원 원내대표가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리즈 체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에 따라서 무서워하지 말고 이 리즈 체니를 보호해야지 된다. 마알라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그곳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어떤 식의 음모론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 구구절절히 또 쓰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산불이 유태인들이 우주선에서 쏘아올린 레이저 빔에 의해서 발생했다든가 9.12 사건에서 비행기가 빌딩을 쳤다는 이런 증거가 없다던가 파클랜드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그렇게 숨졌는데도 그거 다 영화처럼 찍은 거라고 연출한 것이라고 샌디욱 초등학교도 이런 얘기를 쭉 한 그런 것도 새로운 것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18년도에 이 테일러 그린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물론 조지아주의 이 테일러 의원이 당선된 그 지역구는 굉장한 70% 이상이 백인인 그런 그 공화당 지역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뭘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조지아주 공화당 그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 정도의 음모론을 믿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큐아난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탄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탄이 누구냐? 민주당으로서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좋아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당선됐는데 지금은 조지아주 유권자 가운데서도 내가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초선 의원에게는 아무런 벌을 주지 않고 그리고 리즈 체인이라는 지도부 사람에게 벌을 줘서 그 자리에서 쫓아낸다면 공화당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원에서요. 하원이건 뭐 상원이건 마찬가지죠. 정치인들, 정치당의 목표는 다수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소수당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아주 좋은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떠한 양심적인 투표를 했다고 또 사실과 맞는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을 벌 주면은 공화당은 미래가 없다. 소수당이 될 만하다. 오랜 동안 deserve to 소수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22명이죠.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저 사람 넘버 3 컨퍼런스 체어 자리에서 쫓겨내라 하고 투표를 해야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요. 탑뉴스가 벌써 정해진 겁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 이제 공화당이 얼만큼 있고 민주당이 얼만큼 있는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 공화당에서 소수계의 그 유권자를 향해서 많은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일부 이슈 가운데는 또 이민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세금이라든가 공화당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최근에 한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 지금 이 정도의 위험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최근에 책을 냈잖아요. 그 책의 한가운데 있는 이슈는 이민입니다. 이 부시 아들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주지사를 했고 해서 이민 문제에 대해서 식견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대통령으로 일할 때 그래서 이제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요즘에 이제 쭉 주요 매체는 다 인터뷰를 했잖아요. 어제 이 트럼프 그 대통령이 한 그 팟캐스트 유명한 그 디스패치라는 그런 그 팟캐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공화당이 가망이 없다. 이렇게 된 이런 지금 현재의 추세를 가지고 가면 오늘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추세라는 것은 그동안 흔히 들어왔었던 얘기입니다. White Anglo-Saxon Protestantism, White Anglo-Saxon 기독교주의 이것만 고집한다면 공화당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기지 못한다. 물론 공화당이 공화당이니까요. 이분은 나중에는 정권을 잡겠지만 여기서 백인 그 앵글로색슨 기독교만 강조하는 여기서 탈피를 해야지 된다.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것은 공화당이 지금 고립주의, 무슨 반이민주의, 또 뭐였죠? 아메리카 퍼스트만 강조를 하고 보호주의자,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서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아주 밀 럼니라든가 리즈 체인이라든가 이렇게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왜냐하면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설령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께서 부정선거다라고 믿고 계셔도 부정선거가 아닌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아직도 트럼프가 대통령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계속 힘을 갖고 있고 돈도 많이 계속 모으고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밀 럼니라든가 리즈 체니는 공화당인데도 심지어는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저 사람들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타주에서 밀 럼니에게 우부하고 야유했었던 사람들은 요즘 공화당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국노라 그래요. 밀 럼니 보고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고, 미 럼니 연방 상원의원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자에서 더 나가서 무조건 그냥 공산주의자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단세포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같은 공화당인데, 물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공화당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공화당 언론도 전 대통령도. 그런데 현재의 공화당 하원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인데, 오늘 아침에 이 팍스의 팍스 앤 프렌즈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 리스 체니를 그 넘버 3 자리에서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물론 정치에서 일주일은 굉장히 깁니다만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리스 체니가 공화당 지도부에서 일을 할 만큼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그 팍스 앤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케빈 맥카티라는 공화당의 하원에서 대장이죠. 이 대장의 말이 자꾸 바뀌어요. 1월 6일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본인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고 뭐 서로 소리도 지르고 했다고 하잖아요. 빨리 당신이 이거 막으라고, 당신 지지자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운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그게 내 지지자냐고, 안티파라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현장에 있어서 보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난주 일요일에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상황을 몰랐다. 내가 전화를 해줘서 의사당 상황을 알려주고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았다. 말이 다르잖아요. 1월 6일 날 그 이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인터뷰를,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빠질 줄 알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 케빈 맥카티가 계산하기를. 본인은 지금 본인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다른 의원들도 숫자를 뭐 지금 대여섯 명만 더 되면 다수당이 되니까, 그렇게 될 때 그러면 그 아랫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정치는 파워기 때문에 다수당의 대표와 소수당의 대표는 하늘과 땅 차이고 하원 의장이 되는 건데, 그렇고 본인의 입장도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이후에 힘이 쫙 빠질 줄 알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싹 보니까 아니니까 유권자들이 그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직도 그 지지하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 케빈 맥카티가 지금 현재로서는 마알라고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마알라고의 힘이 어떤 형태로든지 빠지면은 이런 경우에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1800년대부터 1890년대쯤일 거예요.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미국 보수 정치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거 공화당이 위태위태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공화당의 지도부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많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다음 주 일단 그 수요일이 돼 봐야지 공화당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백신도 뭐 예약 없이 맞을 수도 있고 쉬워졌고 전보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노래가 미국에서 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라디오 서울 그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 또 그 MCCN은 대도식당에서 매주 화요일 지금 2번 했죠. 첫 번째 맞으신 분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맞으셔야지 될 기회가 아니라 뭐 오네요. 파이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도 다음 주 목요일도 저희는 계속 합니다. 그런데 뭐 쉽게 어디 가나 무료로 예약 없이 맞을 수 있어요 하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디를 가시나 여러분들께서 서류 작성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그 라디오 서울에서 하는 이 백신 접종 센터에서는 영어로 써 있잖아요. 서류들이 다 그것을 한국말로 다 저희 직원들이 여러분들께 쉽게 도와드립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세틀 마리너스도 백신 접종을 받으면
팬들에게 티켓을 드린다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뉴저지는 그 주 차원에서 백신 많이 맞으십시오. 역시 이게 이제 주가 블루 스테이트냐 레드 스테이트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치인이 뉴저지는 그 필 머피 주지사가 민주당이잖아요. 21살 이상 첫 번째 백신 접종 맞으면 그걸 가지고 어디 특정 장소겠죠. 가면은 맥주를 무료로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당연히 블루 스테이트가 백신 접종률이 캘리포니아 주처럼 아주 높은데 해서 레드 스테이트에서 거부율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집단적인 이 백신 그 면역성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은까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정도까지는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변수인 겁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미국 분들이 맞으신 백신이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밖에 무슨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백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렌지 카운티나 로스앤젤레스나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하는가 해서요. CBS 같은 약국에서는 직장이나 교회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동식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이동식 백신 접종 센터를 들고 가는 거죠. 간단하게 독감 예방 접종. 저희도 그 회사에 그 의료진들이 오셔서 저희 접종을 해주셨거든요. 계속 그런 형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직장과 교회에 가서 한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약하고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그게 가면 혹시 내가 갔었을 때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아니야.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곳에 우리 교회에 와서 백신 접종을 해주겠다 하면은 훨씬 심리적으로 맞으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도 또 이제 의료진들이 와서 설명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 이제 꺼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것이 어떻다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의약국에서는 12살에서부터 15살 사이에도 파이저 앤 그 바이오엔텍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아마 허용을 할 모양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그 다음 주 초까지는 이 같은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뉴욕도 그렇고 또 어디죠? 뉴저지, 커네디컷 이런 지역도 5월 19일에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오픈을 하겠지만 그런데 미시건은 아직도 그 영국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고 오레곤이 지금 문제입니다. 오레곤은 캘리포니아주로 볼 때는 위잖아요. 워싱턴, 오레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오레곤주는 인도 그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고 오레곤주도 주지사가 민주당이잖아요. 그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이기 때문에 무척 신경을 쓰면서 오레곤에서 요즘 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개의 오레곤주의 카운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extremely dangerous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다른 많은 지역이 많은 것을 그 오픈을 할 때 식당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그 소매업소들을 3주일만 참자. 우리가 딱 3주일만 참자.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7월 달에는 전부 오픈한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요. 지금 건강한 사람들도 걸리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22%가 젊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꼭 변이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백신 접종을 100%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오레곤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 번은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반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도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 살다가 어떠한 비상사태를 맞느냐 할 때 나의 선택이 아닌 게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플로리다주는요, 어제 이제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하루 케이스가 한 5천 케이스네요. 그러면 오레곤주는 뭐 한 몇백 케이스 되거든요. 오레곤주보다 굉장히 540 케이스였네요. 그제? 그러면 5천 케이스와 540 케이스면은 거의 그 10배가 많은데, 그런데도 오레곤은 조금만 참자 하는데, 플로리다주는 주지사가 란 디센티스 주지사가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냐면은요. 만약에 주정부가 카운티 정부, 로컬 정부보다는 그 정부의 구조상으로는 제일 위에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위에 있는데 어떠한 카운티 정부나 시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제한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종류의 제한을 해도 주지사의 권한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무효다 하는 그 같은 그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 사우스 아메리카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 플로리다주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오레곤으로 볼 때는 뭐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걱정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인도의 경우는 지금 이제 감염자가 2천만 명이 넘어서 미국 다음으로 사망자도 많습니다. 22만 명, 미국은 뭐 60만 명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가난한 나라, 뭔가를 갖고 있는 나라와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의 차이죠. 미국이 인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더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어도 지금은 이제 시점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점이고, 미국은 백신이 많고 인도는 백신을 생산을 하지만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없고 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하루 6만 5천 명 감염해서 최근에 4월달 이후에 하루 감염자가 이렇게 많아요. 37만 명. 급속히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인도가 무서운 거예요. 게다 대고 그 인구가 많으니까 마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그 히스패닉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죠. 가족들이 모여서 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뭐 300명 이상이 되고, 지금은요, 뭐 새로운 감염자 하면은 세계의 전체 감염자 100% 가운데서 반 정도는 인도와 브라질 두 개 국가가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무효다 싶어도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그렇게 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뭐 무효다가 아니라 또 꼭 활용이 되기도 하죠. 그것과 똑같이 인도와 이 브라질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브라질 대통령은, 볼소나로 대통령은 그거 가짜라고 감기만도 못한 것 같고 그런다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도 미국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이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같은 그 힘이 있다면 반대편의 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의 힘, 과학의 힘이, 진실의 힘이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것을 누르고 만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그래서 미국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브라질처럼 그런 나라는 계속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숨지고, 어떤 경우는 아마 텔레비전에서 인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어제 오늘 보신 장면이 그 장면이실 겁니다. 병원이에요, 분명히. 옆에도 환자가 누워있는데 어떤 환자가 산소호흡기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의료진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그냥 막 움직여서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도에서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요, 새로운 규제를 거부합니다. 새로운 규제를 거부하는 정치인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나, 인도나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목적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라든가, 선거철이 아니라도 지금 이걸 닫아서 경제가 기울면은 나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 이럴 때 그 규제를 안 하는 겁니다. 인도가 지금 새로운 규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올까 이것을 겁나하면서 플러스
뭐 우리가 여력이 있다면 여력이 없는 나라를 도와야지 하는 인도애적인 마음과 함께 인도로 많은 물량 지원 같은 것 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어제 이제 짧게 성명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인터뷰 안 할 겁니다. 당분간은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어제 처음으로 멜린다 게이츠 미들 네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 남편이 돈이 많아서 사실은 멜린다 게이츠도 원래부터 일했었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냥 멜린다 게이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은 왜 그래 뭐가 잘못됐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혼은 너무너무 부자의 이혼이기 때문에 부자면서도 뭐 제프 베조스처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돈을 94년부터 기부를 해왔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서 이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의 이혼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을 때가 이제 75년이었었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65세,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가 56세, 9살 차이 나네요. 두 사람이 이제 94년도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18살에서 25살까지 3명이 있습니다. 결혼은 94년도에 했지만 원래 이제 빌 게이츠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멜린다 게이츠가 87년부터 해서 9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어제 이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혼 사유 자체는 뭐 짧게 그 성명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앞으로 우리 챕터 56세와 65세면은 한창이잖아요. 우리 챕터의 우리 성장에 우리 챕터 나머지 지금부터의 새로운 인생 챕터에서 서로의 성장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25살짜리 딸도 인스타그램에 우리 사생활을 좀 존중해 달라. 우리 힘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최어이기 때문에 그 게이츠 재단이 1년에 50억 달러 정도를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곳 말라리아, HIV 그리고 뭐 백신 개발에는 오래전부터 일을 했었고 이번에도 백신 개발에 많은 돈을 지원을 했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최여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공동으로 일단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은 재산을 가르잖아요. 재산을 가를 때는 지난번에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의 와이프가 이혼하고 나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나서 처음에 한 일이 자선 이런 것을 설립을 한 거고 멜린다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본인의 따로 그 재단이 있는데 앞으로 그럼 돈을 한꺼번에 게이츠에게서 딱 받고 나면은 더 많이 이런 것을 할까?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왜 헤어졌는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동안 힘들었었다고 몇 년 동안 많이 얘기를 하고 결혼할 때도요. 빌 게이츠가 이제 서로 94년도에 결혼을 했지만 87년부터 같이 일하면서 데이트를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몇 주일을 토론을 했대요. 토론을 하다가 빌 게이츠가 딱 종이에다가 결혼을 하면 좋은 것, 결혼을 해서 나쁜 것 이런 걸 써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가디언과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갈라선다면 멜린다 게이츠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갈라선다면 사람들 서로의 멜린다, 빌 때문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하루에 지금도 16시간을 일한대요. 저는 그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요. 16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게 너무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빌 게이츠의 나이는 훨씬 많지만 90이지만 친구인 그 워렌 버핏이 하는 그곳에 이사 자리를 내놓은 것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도대체 가족과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 같고 자산은요. 빌 게이츠가 1240억 달러 세계 부자 4위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요. 제프 베조스처럼 기부 같은 것 안 하고 돈 다 갖고 있었으면 세계 1위
일 가능성이 높죠. 이제 1994년부터 계속 돈을 기부를 해서 지금까지 뭐 한 400억 달러는 기부를 했다고 하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를 통해서 많이 가죠. 그것을 통해서 뭐 비즈니스, 교육, 뭐 건강 이런 데 돈을 많이 그 지불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세계 그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재산의 반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서약을 한 것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랑 같이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영 다르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또 이 마크 저커버그도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고 하잖아요. 뭐 마이크 블룸버그라든가 또 영화 감독 조지 루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을 꾸준히 빌 게이츠는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세계 4대 부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자산이 재단의 자산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의 재단 자산이 510억 달러거든요. 매년 50억 달러씩을 쓰는데도 그 자산이 어디에 투자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이고 뭐 세계적으로 그 빌 앤 그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직원이 한 1,600명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요,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고 나면은 개인 자산 관리는 더 좀 자유롭게 하는데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농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투자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요.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농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포 시즌 호텔 체인의 그 대주주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가 하면은 캐나다의 철도와 오로네이션 그러니까 딜러십이에요. 이 가장 큰 딜러십의 뭐 대주주이기도 하고 그 밖에도 게이츠가 하는 일이 많죠. 개인적으로 와이프하고 분리해서 뭐 게이츠 벤처스라는 게 있고 멜린다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피보털 벤처스라고 해서 이 투자를 주로 하는데 여성과 관련된 데 멜린다 게이츠는 투자를 많이 하고 여성과 관련된 데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더 많은 자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관련 기부 같은 것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뭐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 게이츠나 멜린다 게이츠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오염이 덜 나오는 비싸도 그런 그 연료를 쓰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식당입니다. 뉴욕에 뭐 프렌치 뭐 어쩌면 할머니의 음식이 훨씬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고 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해야지 되니까 미슐랭 그 3스타 식당 뉴욕 식당이 11 메디슨 파크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갈 수도 있지만 가려면 뭐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가야지 되는 그렇게 비싼 이 식당에서요. 2017년도에는 세계 베스트 그 50 식당 가운데 넘버 원이었습니다. 넘버 원이었는데 그동안 쭉 이제 오픈을 못하고 있다가 다음 달에 대대적으로 오픈을 하는데 이 11 메디슨이라는 세계 넘버 원 식당이 육류와 어류는 메뉴에서 뺀다고 했습니다. 고급 식당에 가면은 막 입에 살살 녹는 무슨 뭐 있잖아요. 그걸 싹 뺀대요. 이 주인이면서 셰프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데니엘 휴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식당 웹사이트에 쓴 것 보니까 현재의 이 푸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것과 다 맞지 않는다. 뭐 있잖아요. 고기 한 마리 잡으려면 그 소고기가 이제 뿜어내는 가스가 어떻게 돼서 뭐 지구 온난화를 얼마큼 뭐 이런 거 계산 있죠.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진짜 어깨를 이렇게 들썩 올릴 수도 있으나 업계에선 이렇게 보죠. 완전히 하이엔드 식당이잖아요. 이런 하이엔드 식당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인가? 그러면 가장 최고급 식당이 고기와 생선을 완전히 뺀 채 손님들에게 서브를 한다면 그 아래 식당들도 이게 추세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식품업계의 시작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그 파워가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뭐 내셔널 저널이라든가 아니면 그 애틀란틱이라든가 이런 잡지에서 전문 기자들이 이거 뭐야 하고 또 이게 또 요 며칠 사이에 팍스 낮에 무슨 뭐 아메리칸 스토리인가 이런 진행하는 그 호스트가 얘기하기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못 먹게 할 것이다. 분명히 이걸 규제를 할 것이다. 한 달에 한 번만 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1년에 몇 파운드라고 하죠. 1년에 4파운드로 제한을 할 것이다. 막 이런 보도를 했어요. 실제로 팍스에서. 그리고 이 앵커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그 누구죠? 뭐 션 해니티가 아니라 터커 칼슨도 했고 존 로버츠가 이렇게 했어요. 존 로버츠가 누구예요?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백악관 출입 기자입니다. 뭐 진행자가 한 사람은 아니에요. 코호스트인 이 애프터눈 쇼예요. 그 아메리카 리포츠군요. 아메리카 스토리가 아니라 거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해댄 거예요. 뭐 이게 기후 변화 이 정책이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거야 막. 나중에 그 팍스가 뭐 사과하긴 했지만 그 사실과 달라 하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이런 뉴스가 나가면 팍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가면 대통령 아들도 야 이제는 미국이 공산주의야 이제 고기도 못 먹게 한대 막 이렇게 트윗을 막 하는 거예요. 공화당 주지사들도 트윗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 고기 먹는 거 고기를 안 먹고 식당에서 고기 안 하고 하면은 문화 전쟁인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경찰 개혁에 관해서 그리고 뭐 경관에 의해서 희생된 뭐 소수인종 장례식 이런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 시리라는 데서 42살에 자녀 7명이 있는 한 그 흑인 아버지가 셰리프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그 숨졌죠. 영장 가지고 전과 기록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가서 수색을 하던 도중에 총에 맞았는데 45일이 지났는데 비디오가 조금 몇십 초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알 샤프튼 같은 목사가 뭐 이게 말이 되느냐 45일 동안 지금 뭘 숨기려고 해 빨리 그 전체적인 비디오를 내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 때마다 그 사람 전과자잖아. 그 사람 뭘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예 어제는 뭐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도 갔고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얼마 전에 이제 그 숨지게 한 경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던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경관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그런 사람들도 어제 장례식에 갔거든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 숨진 희생자가 어떠한 오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만 얘기를 하지 경찰은 지금까지 수없이 이렇게 무력을 쓰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이프레스 칼리지면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요. 그곳에서 학생과 그 조교수가 서로 이 경찰 문제에 대해서 싸웠답니다. 교수가 오히려 그 경찰이 이게 너무 남용하고 차별이 심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난 경찰을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가 지금 일단은 정직됐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굉장히 이 문제는 아주 그 예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카터 박물관에서 사진을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가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땅에 이 전 대통령 부부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땅에 이렇게 무릎을 대고 찍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